네, 반갑습니다. 강승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인드맵 노트법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글쓰기 지도법에 대해서 이제 저랑 얘기 나눌 거예요. 아, 글쓰기 하니까 어떠신가요? 뭔가 답답한가요? 네. 요즘은 성인 글쓰기도 유행이에요. 서점에 나가보시면 성인 대상으로 해서 글 잘 쓰는 방법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거는 무슨 뜻이냐? 우리 사회가 이제는 뭘 잘하는 사람까지 요구를 한다. 그렇죠. 글 잘 쓰는 사람까지 요구를 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성장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요거까지 잘해야 되냐? 해서 조금 마음의 부담을 느끼실 텐데, 근데 제가 아이들을 오랫동안 글쓰기 가르치면서 느꼈던 건, 글을 정말 무슨 소설가처럼 잘 쓰는 재주는 타고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실용적인 글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정보 전달하는 글이나 아니면 논설문, 그리고 간단한 수필 같은 건 누구나 잘 쓸 수 있다. 아주 창의적인 어떤 정말 소설가, 시인 같은 건 그 재주가 타고났겠지만 그 외에 다른 글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면 누구나 다 잘 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어른들 글쓰기도 가르쳐요. 논술 지도를 가르치는데 그걸 가르치면서도 더 그걸 느껴요. 왠 줄 아세요?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글을 다 잘 쓰는구나, 인간은.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다 잘 쓰게 되는 그 글쓰기를 어렸을 때 어떻게 이제 가르치면 아이도 또 가르치는 사람도 고통받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글쓰기가 쉽고 즐거워지는 7가지 열쇠예요. 7가지 열쇠를 다 마스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만 이제 아이 그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글쓰기 지도하려고 하는 거죠? 네. 자, 누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아이 입장. 네,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교육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교육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글쓰기가 그렇게 불행하지 않네, 괜찮네, 할만하네 하는 생각을 갖게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 입장에서 즐겁게. 자, 두 번째. 자, 똑같은 글 재미없죠. 예, 글도 어쨌거나 예술 표현이기 때문에 달라야 그 가치가 있어요. 남들 다 쓰는 글은 가치가 없어요. 자, 다른 글이라는 건 뭐냐? 창의적인 글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가 좀 창의적인 글, 다른 아이와 다른 글을 쓰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글을 쓰게 할 수 있을까요? 읽어보는 방법도 있겠죠. 예, 한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교육은 뭔가요? 과정이죠. 과정은 뭘 가르치냐? 뭘 가르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뭘 가르친다고 나와 있나요? 순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글쓰기라는 건 뭐냐? 자, 글 써, 일기 써, 독서록 써, 연필 쥐고 쓸 수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책 읽었다고 바로 독서록이 써지나요?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글로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키지 않고 글을 못 썼다. 그래 놓고 왜 글 못 써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 과정을, 그 순서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냥 연필 쥐고 빨리 써. 지금 몇 시간째야? 야단만 치고 그 순서를 지키게 안 해줬는데 결과만 보고 평가하는 건 옳지 못하다. 그래서 글쓰기 교육 또는 지도를 할 때는
글을 쓴다는 건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아이 혼자 거치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교과서나 이런 데 글쓰기 순서가 나오긴 했잖아요. 우리도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그걸 지켜서 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같이 해줘야 돼요, 그걸. 그래서 그게 뭔지를 우리가 오늘 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 마음속에 글쓰기 할만하네, 즐겁네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려면 내가 아이를 야단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냐? 온화한 태도로 임하셔야 돼요. 온화한 태도로. 온화의 반대는 화예요. 자, 아이가 뭘 잘 못하고 그러면 막 화가 나죠? 네. 막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아이가 말하고 그럴 때 막 다 천재인 줄 알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학교 입학해서 봤더니 뭘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화가 나고,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 글 잘 쓰게 해주고 싶으니까 책도 막 목이 찢어져라 막 읽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읽어준 그 노력이 다 어디로 갔는지 뭘 잘 못 쓰니까 화가 나는데, 글 쓰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쓰는 건 읽는 거랑 다른 거예요. 내가 읽어줬다고 해서 잘 쓰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쓰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화낼 이유가 없죠. 그리고 아이들은 당연히 서툴다. 당연히 서툴죠. 네, 연필 쥐고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노동이에요.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도 좀 힘드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맞고, 그러다 보면 생각도 잘 안 나서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글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뭐 화내거나 뭐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하지 말고 늘 이렇게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온화한 태도로 임해야 하는데, 그래서 교육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 닦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를 어디 저기 무슨 템플스테이 하면서 닦지 마시고, 네, 아이들 가르치면서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 나오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그거는 아이의 생각을 소중히 여기면 나오는 거예요. 네. 아이가 뭘 많이 읽어서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해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냅두면 정말 특이하고 이상한 생각들을 막 해요. 그걸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걸. 자, 그런데 우리는 다른 아이가 쓴 굉장히 엉뚱하고 특이한 글은 재밌어 하면서 좋아해요. 그런데 내 아이가 쓴 엉뚱하고 특이한 글은 또 막 참을 수가 없죠. 네. 자, 그 어떤 구분되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생각은 다 소중하다. 생각은 소중해요. 생각은 어떤 차별이나 차이가 없어요. 특히 글을 쓸 때는. 그러면 그 안에서 아이가 창의적인 이런 생각들을 한다. 그리고 또 순서를 지키게 하려면 아이 혼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죠. 특히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같이 해주세요. 글쓰기 준비를 할 때.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7가지 열쇠를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그 3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제가 세분화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열쇠는 뭐냐? 아이들은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글 또 써야 돼. 엄마 일기는 왜 맨날 숙제야. 하기 싫어. 그냥 책만 읽으면 안 돼? 난 책 읽는 건 좋아하는데 쓰는 건 싫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이들의 그 찡그린 표정을 보면 우리 마음도 어떤가요? 막 굉장히 왜 화도 나고 속상하고 찢어지고, 그러게 일기를 왜 또 써. 네 삶이 그게 그건데 쓸 내용도 없는데, 그런 생각도 막 들죠. 그리고 책도 그냥 읽으면 되지 뭘 또 선생님은 이걸 적게 할까. 자, 우리는 아이의 그런 마음에 낚이면 안 돼요. 네, 이 반응이 낚이는 반응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감 말씀을 했는데, 자, 그렇지, 뭘 써야 된다는 건 즐거운 일은 아니야. 그거는 좀 힘들지. 그렇지만 네가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건 안 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기 무슨 배 보이세요? 네. 저 배에 그 마음을 실어서 보내셔야 돼요. 그걸 잡으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을 잡고 그것 때문에 안 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은 그러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냥 그렇지, 좀 귀찮기도 할 거야. 오늘만 안 쓰면 안 돼? 안 돼.
온화한 태도로 하기로 했잖아요. 안 돼! 이러면 아니고 똑같은 말도 안 돼. 이건 그냥 하는 거야. 싫을 때도 있어. 그래도 하면 너에게 득되는 게 더 많으니까 그냥 하자. 이러고 그냥 시키셔야지 괜히 막 아유 그래 싫은데 어쩌냐 이러면 진도가 안 나가겠죠. 그래서 아이가 쓰기 싫어하는 이유는 없다. 왜는 없는 거예요. 왜 글쓰기 싫어하나요? 그냥 쓰기가 싫다. 해야 될 일 앞에서는 쓰기가 싫으니까 굳이 그 이유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게 내가 공감해주고 격려해준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글을 이제 딱 쓰려고 해요. 그러면 점검해야 할 게 있어요. 자, 뭐냐? 보이시죠? 네. 글씨 보이세요? 네. 네. 이 글씨를 딱 보는 순간 읽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안 읽고 싶으신가요? 네, 별로 읽고 싶지 않죠. 그리고 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일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 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이런 생각도 들죠. 자, 글쓰기 잘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보면 글씨도 대체로 잘 써요. 그리고 글쓰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또 보면 대체로 글씨를 잘 못 써요. 그래서 저도 왜 그럴까 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글씨 못 쓰는 아이들이 다 퍼뜨리는 소문인데 천재는 글씨를 못 쓴다. 네. 근데 그게 또 우리 아이들도 그 말을 막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건 그냥 핑계예요. 뭐 천재를 뭐 다 천재들의 글씨를 다 받겠어요? 그냥 어떤 글씨 쓰기 싫어하는 예쁘게 쓰기 싫어하는 누군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자 글씨를 잘 써야 노트 필기가 됐든 글쓰기가 됐든 할 맛이 나요. 내가 쓴 걸 보고 싶어야 되거든요. 근데 글씨를 못 쓰면 보고 싶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저 글씨 예쁘게 쓰는 거 내가 진짜 몇 년을 우리 아이한테 주의를 줬는데 안 됐다.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똑바로 써. 반듯하게 써. 자, 꼬맹이들에게 이 말은 어렵다. 어렵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똑바른 거가 잘 안 돼요. 한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머리로는 되는데 왜 내 손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머리로는 똑바로가 되는데 그게 네 손에 어떤 신경 회로까지 다 연결되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이 반성했는데 맞아. 그래서 연습하자. 그러면 어떤 걸 연습을 시키면 되냐면 이제는 그러니까 똑바로 해. 요거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아이가 일단은 예쁜 글씨를 쓰는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뭘 일단 잘 쓰게 하냐? 동그라미를 잘 쓰게 하시면 돼요. 자, 글씨 못 쓰는 아이들의 동그라미는 다 열려 있어요. 또 이렇게 떠올려지시죠? 예,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가 지나치게 작아요. 그게 글씨 못 쓰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아이에게 먼저 일단 동그라미는 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닫아야 된다. 자, 우리나라 한글 글씨는 동그라미만 닫고 알맞게 써도 굉장히 예뻐요. 저것만 잘해도. 의외로 우리나라 이 글에 보면 동그라미가 많아요. 그쵸? 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휘가 많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를 닫게 연습을 시키는데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세요. 세상에 이거 닫는 것도 힘들구나. 정말 아이들 시켜보시면 잘 못 닫아요. 글씨 못 쓰는 아이들은. 벌써 이쯤에서 집중력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따로 연습시키셔야 돼요. 이 동그라미 닫게 하는 건. 자, 그러면 아이도 조금 자신감이 생겨요. 많이 이 방법으로 글씨 교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선, 세로선, 사선 나와 있죠? 글씨 못 쓰는 아이들은 가로가 가로답지 않고 세로가 세로답지 않아요. 다 그냥 사선이에요. 이렇게 쭉 내리는 것조차 힘들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걸 바르게 내리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가로도 바르게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사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글씨를 못 쓴다 하는 아이들은 자, 흘림체, 인쇄체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대체로 흘림체를 쓰거든요. 그건 어떤 체냐 하면
쓰다가 중간에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힘을 이렇게 골고루 주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산을 쓴다 하면 요쯤 쓰다가 여기서 힘을 빼서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흘린 데서 힘이 없으니까 막 연결을 시켜버리죠. 그 다음에는 그냥 막. 그러니까 글씨를 쓸 때 특히 가로, 세로, 사선 쓸 때 있죠. 처음 그 힘이 끝까지 가는 게 좋아요. 대신 너무 세게 주면 안 되죠. 아이들이 힘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 동그라미 닫고 이런 말들을 해주세요. 아이 머릿속에 동그라미 닫고가 막 살아서 막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로, 세로 할 때도 자, 처음 점 찍었지? 끝까지 힘, 끝까지 힘. 그러면 아이가 이제 획을 쓸 때 끝까지 하는 게 뭔가 리마인드가 되겠죠. 그러면은 글씨 쓸 때 좀 주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글씨 가르치실 때는 어떤 내용 있는 글을 쓰게 하시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 얘 이름만 쓰게 한다거나, 이건 훈련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름만 쓰게 한다거나, 뭐 우리 식구 이름을 써보게 한다거나, 뭐 자기 이름만 여러 번 이렇게 써보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글씨 훈련시키고, 정말 내용까지 쓰는 글에 글씨까지 잘 쓰게 하려면 이중 부담이에요. 그래서 글씨 할 때는 따로 이제 쉬운 어떤 반복할 수 있는 글자들로 가르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아이에게 글씨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쓰고 획을 이렇게 하는 거야, 힘을 이렇게 줘야 돼 라고 말해도 어떤 아이들은 연필만 쥐면 마치 연필하고 싸움을 하듯이 막 연필을 막 꺾어버릴 정도로 막 세게 쥐는 아이들, 또는 연필심을 막 쓰면서 부러뜨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글씨뿐만이 아니라 필기 쓰는 것 자체에 대한 엄청난 거부감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아이들을 많이 만나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처음 글자를 배울 때 불행 속에서 배워서 그래요. 아마 글자를 배울 때 이 아이가 야단 맞으면서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또 공통점 중 하나는 빨리 글자를 깨친 아이들이에요. 일찍 글자를 깨친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 입장에서 너무 기특하니까 빨리 글자를 쓰게 하고 싶죠. 그래서 아이들이 힘을 제대로 조정할 수 없는데 연필 쥐고 글자를 쓰게 해요. 근데 잘 못 쓰잖아요. 그 쬐끄만 손으로. 뭐 써봤자 얼마나 쓰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못 쓰면 잘 못 썼다고 야단치죠? 그러면 야단 맞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나쁘죠. 굉장히 나쁘죠. 그런데 날 가르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없으면 연필이 미워요. 연필이 미운 거예요. 연필을 줄 때마다 그게 막 생각나요. 근데 아이들은 무의식 속에서 생각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내가 왜 글씨를 예쁘게 쓰고 싶지 않고 왜 글쓰기가 싫었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그냥 자기는 어느 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얘만 지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얘를 다 막 꺾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아이가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거 풀어주셔야 돼요. 그거 풀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풀어주면 좋을까요? 참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이런 아이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시간이 걸린다. 당장 풀어줄 수 없으니까 얘가 연필을 질 때마다 괜찮아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해줬고, 또 어느 날은 좀 마음이 이제 신뢰가 쌓였을 때는 글자를 누구한테 배웠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 가르쳤던 아이 같은 경우는 할머니한테 4살 때 배웠대요. 옆에 회초리 놓고 배웠다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너 잘못이 아니야. 아가들은 다 글씨를 예쁘게 쓸 수 없어. 할머니 그때 몰랐을 뿐이야. 알았으면 너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화가 막 나잖아요. 화가 날 수 있어. 그런데 그 화풀이를 연필한테 하지 마. 연필을 그렇게 꺾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이러면서 계속 얘기해 줬어요. 얘기하고 또 뭐 달래고 이러면서 하는데도 몇 년 걸렸어요. 저도. 자, 이건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어느 날 아이랑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이제 처음 글자를 배웠을 때를 좀 떠올려서 좀 푸세요.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연필과의 관계가 이제 좋아졌어요. 연필을 쥐고 나는 힘을 이렇게 잘 분배를 하면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글쓰기라는 건 항상 어떤 생각을 쓰는 거잖아요. 자, 글이라는 건 경험을 쓰고 독서한 걸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함정에 빠져요. 그러면 무슨 함정에 빠지냐? 굉장히 뭔가 환상적인 경험을 시켜주면 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난 책을 읽으면 잘 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이 아이 머릿속에 생각으로 자리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거를 이렇게 해줘도 좋은 글을 쓰나요? 아니죠. 아이는 자기가 그냥 생각한 거 쓰죠. 자, 그 생각한 걸 그냥 쓰게 해주셔야 돼요. 저 가르치던 아이들이 경주 불국사 이제 수학여행 갔다 왔는데 그러면 또 기대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불국사에 막 이런 걸 느꼈겠지, 막 어쩌고. 근데 와서 아이들끼리 깔깔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는 거예요. 다들 그냥 그 아이스크림을 먹었겠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촉촉 빨면서 왔는데 거의 길가에 그 입구까지 이렇게 내려왔더니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되잖아요. 딱 버리려고 봤더니 그 전 사람들도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내려왔는지 층층이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폴 이렇게 시작한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도 거기 쌓여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탑 봤어요. 가서 석가탑, 다보탑 봐야 되는데 그 탑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그렇구나. 그래. 너희들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 생각이라는 거, 경험이라는 건 정말 정말 창의적이다, 특이하다. 그래서 그걸 또 신나게 썼어요. 자,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교정이 돼요. 지금은 냅두라는 거예요. 이 아이 머릿속에 생각으로 박히는 그걸 그냥 쓰게 냅두세요. 일단은 그게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생각을 표현하는 게 돼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이 생각이나 표현을 굳이 우리가 막 이렇게 누르면 안 된다. 근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보고 듣고 또 배우고 이게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뭐가 생기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걸 가르는 안목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엔 정말 석가탑, 다보탑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그게 안 쓴다? 그걸 안 쓴다 그러면 얘는 재미난 무슨 카툰 만화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 만화가 보시면 막 그런 거 쓰죠. 뭐 어떤 일상의 소소한 것들 막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예, 이 세계는 이렇게 다양한 거니까 우리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뭘 써야 되냐? 우리는 아이들에게 잘 쓰게 하고 싶으니까 특별한 일도 경험시키고 뭐 생활 속에서 이러저런 일들도 하고 공부도 시키고 책도 읽히는데 자, 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일을 쓰게 냅둬야 된다. 자, 그리고 일기 쓸 때 같은 경우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과서는 결과가 쓰여진 책이에요. 과정이 쓰여진 책이 아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기나 글에 인상적이었던 일, 소중한 일을 쓴다. 요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기, 교과서, 1, 2학년 교과서 보시면 일기에 뭐 쓰나요? 인상적이었던 일, 소중한 일을 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답답해지잖아요. 아, 우리 아이 일상에서는 인상적인 일, 소중한 일이 없는데 매일 학교 갔다 학원 갔다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도 똑같은데 어떻게 특별한 일을 골라 하죠? 자, 그때 아이들에게 뭘 얘기해야 되냐면 쓰면 특별해져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쓰면 특별해지는 거예요. 기록하면 특별해지는 거예요. 특별한 걸 기록한다기보다는 기록하면 특별해지고 그래서 안목이 쌓였을 때 얘가 진짜 나중에 분간하는 거예요. 시작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쓰게 하고 얘 생각에 떠오르는 건 그냥 존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일기 같은 거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 쓰게 할 때 뭐 생각 같은 게 잘 안 나오고 애가 막 그동안 생각이 억눌려 있기 때문에 막 뭔가를 쓰고 싶다 하는 말이 또 잘 안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자, 그러면 뭐 급식 뭐 먹었던 얘기 쓸까?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조금 열어주면 얘가 막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얘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그거를 그대로 이제 쓰게 하시면 돼요. 뭔가 막 환상적인 일을 굳이 우리가 쓰게 할 필요는 없다. 자, 생각을 잘 떠오르게 하는 법.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이 머릿속에 아이만의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걸 우리가 냅두고 허용하고 그걸 쓰게 할 거다. 자, 그거는 그러면은 어떤 아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자아가 반응하는 거냐? 장난꾸러기 같은 자아가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글쓰기 지도할 때 모범생처럼 쓰기를 굉장히 알게 모르게 강요하지 않나요?
예, 예를 들어 양도 막 넘치게 써야 되고 글씨 또박또박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 쓰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쓰는 거예요. 모범생은 상상만 해도 굉장히 숨이 막히고 지겹지 않나요? 우리가 상상해도. 예, 아이가 직접 그 역할을 하는 건 힘들어요. 그리고 글쓰기는 절대 다른 건 학습은 좀 모범생처럼 하는 게 맞는데 글쓰기는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창의적인 글이 나오니까. 제가 가르치는 아이는 모든 면에서 너무나 완벽해요. 굉장히 뛰어난 아이인데 글쓰기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니까 알잖아요.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마음, 악당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얘한테 너가 글을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니네 반에 어떤 장난꾸러기가 글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고 써봐. 했더니 얘가 막 글을 써요. 그전에는 안 썼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새 학년이 되면 학교 가서 뭐 하고 싶냐가 주제였어요. 자, 모범생 같은 아이라면 어떤 내용 쓸지 막 뻔하게 떠오르시죠? 굉장히 재미없는 글 나오겠죠? 가서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뭐 친구도 사귀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얘한테 장난꾸러기처럼 한번 써봐. 그랬더니 얘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장난꾸러기지만 친구 장난꾸러기를 상상을 하니까 도덕적으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내 친구 장난꾸러기라면 이런 걸 쓸 거예요, 선생님. 이러면서 막 쓰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뭐 쉬는 시간에 수업 시간에 공부 안 듣고 놀 거예요. 뭐 이런 얘기만 잔뜩 써놨어요. 너무 신나게. 근데 그걸 우리가 읽었을 때, 자,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냐 하면, 아, 이 아이가 놀고 싶어 하는구나. 그 마음이 솔직하게 들어가 있죠. 예? 장난꾸러기 마음이면 솔직한 글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모범생 글로 쓰게 하면 솔직한 마음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우리가 쓸 때도 재미있게 장난꾸러기처럼 한번 써봐 라고 하면 아이 생각을 솔직하게 이제 표현하는 글을 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거는 별표 쳐두셔야 되는데, 자,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어머님들이 많이 하세요. 지금까지는 글을 잘 못 쓰는 아이, 글쓰기 싫어하는 아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글을 잘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쵸? 자, 이런 주제로 글을 써봐. 그러면 연필을 쥐고 막 유창하게 막 써요. 근데 그 아이가 쓴 글을 읽어보면 뭔가 두서가 없어요. 뭘 많이 썼는데, 자, 어렸을 때는 교사나 부모가 착각해요. 막 많이 쓴 아이 글을 보고 잘 썼다. 얜 글을 잘 쓰는구나. 그런데 4학년, 5학년, 6학년이 돼도 그렇게 써요. 그러면 그때 이건 잘 쓰는 게 아니구나. 뭔가 일관성이 없어. 통일성이 없어. 그게 딱 나오거든요. 자, 통일성과 일관성은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 글에서 실현을 시킬 수 있냐면 쓰기 전에 요 순서를 아이들과 같이 하셔야 돼요. 쓸 내용을 정하고 써야 돼요. 반드시. 자, 글 잘 쓰는 아이, 글 못 쓰는 아이 다, 특히 글 잘 쓰는 아이일수록 이걸 더 정해야 돼요. 글 잘 쓰는 아이들은 우리가 뇌의 특징에 대해서도 봤지만 뇌라는 건 어떤가요? 생각이 계속 떠오르죠. 글 잘 쓰는 아이들도 글을 쓰다 보면 또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쓸 수가 없어요. 쓰다 보면 나중에 읽으면 너무 이상한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 전에 쓸 내용을 정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정하냐? 보세요. 자,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처음, 중간, 끝 요 순서로 쓰죠. 자, 쓸 내용을 정할 때는 뭐부터 정해야 되나요? 마지막부터 정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냐? 주제, 중심 생각이 들어가요. 마지막에. 자, 마지막에 주제, 중심 생각이 들어가니까 도대체 글의 끝에서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에서. 나는 이 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이런 느낌을 전해주고 싶어. 그걸 먼저 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은 어떤 게 들어가는 거냐? 그것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자세하게 쓰는 것. 예를 들어 내가 청소를 주제로 글을 쓴다. 그러면 글의 끝에 청소를 잘하자. 뭐 이걸 나는 끝에다가 쓰고 싶어요. 그러면 글의 끝에는 청소를 잘해자예요. 그러면 중간 부분은 요걸 구체화시킨다 했잖아요. 왜 잘해야 할까? 잘하면 뭐가 좋을까?
어떻게 잘할까? 요걸 쓰는 거예요. 요걸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소를 잘해야 되는 이유, 잘하면 뭐가 좋고 어떻게 잘할 수 있냐? 그거를 이제 중간 내용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첫 부분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글 쓸 때 처음에 뭐 쓰지? 요거부터 정하잖아요. 처음 시작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쓸 내용을 떠올리고 정하는 과정은 끝부분이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부터 주장부터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이제 첫 부분을 정하는데 첫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야 하는 방법은 글을 읽는 사람을 약간 유인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관심 끌 만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팁을 드리면 어떤 내용이 이제 관심을 끄냐 하면 경험을 쓰면 좀 관심을 끌 수 있어요. 내 경험. 그러니까 청소와 관련한 얘기도 첫 부분에 그럼 어떤 내용을 쓰면 좋나요? 선생님이 청소시켰는데 내 친구 땡땡이가 청소를 안 하더라.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했는데 내 친구 땡땡이가 열심히 청소 안 해서 그 부분이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청소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내가 한번 써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쓰면 글이 슬슬슬 풀리겠죠. 다른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방법은 그거니까 구성을 할 때는 쓸 내용을 정할 때는 마지막, 중간, 첫 부분 요 순서로 정할 수 있도록 해주자. 특히 글 잘 쓰는 아이는 더 요걸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요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글쓰기라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글쓰기라는 건 뭐냐?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많이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표현해야죠. 자, 글이라는 건 뭘로 표현을 하는 건가요? 바로바로 문장으로 표현해요. 문장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휘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어휘를 조직해서 문장으로 만들지 못하면 글을 잘 쓴다고 보기가 어렵겠죠. 예, 문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아이가 글을 쓸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 쓰면 되나요? 안 돼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문장을 만든 다음에 써.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일기 하나를 쓰더라도. 떠오르는 대로 쓰면 안 돼요. 떠오르는 대로 막 쓰게 하면 안 되고 뭐가 딱 떠오르면 그게 주어, 서술어, 뭐 목적어, 보어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은 어렵지만 문장을 너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써. 잠깐 생각 떠오른 다음에 표현할 때 잠깐 그 여유가 있어야겠죠. 문장을 생각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 문장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짧아야 돼요. 길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꽃이 보이시죠?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시죠? 네, 저 꽃은 뭐 어떤 어머님들은 저게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생각도 떠오르시고 어떤 어머님들은 지금이 가을인데 웬 노란 꽃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어떤 어머님들은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조화롭다 화사하다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뭐 단상 앞에 꽃이 놓여 있는데 지금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뭐 장미가 있다. 저것은 좋아하냐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문장들을 끊어서 쓰라는 거예요. 뭐뭐 있는데 그래서 어쩌고 이렇게 연결해서 쓰지 말고 짧게 끊어서 쓰는데 그런데 아이들 쓴 글을 보면은 짧게 끊어져 있나요? 아니면 길게 연결돼 있나요? 네, 그것도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글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쓰기는 일단은 하세요. 대신 말로는 한 문장 안엔 하나의 생각이 있어야 돼. 주어 서술어 하나씩 있는 거예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단상 앞에 있는데 어쩌고 하자고 단상 앞에 있다. 그 꽃들은 이러이러한 거다. 뭐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이렇게 끊어서 이제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문장 하나 한 생각. 쓰기 전에 문장을 떠올리라. 그리고 그 문장 안엔 하나의 생각을 담아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짧은 문장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문장력을 키우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문장력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소리내어 읽게 시키세요. 큰 애든 작은 애든. 자, 소리내어 어떤 책이든 교과서든 아이들 소리내어 읽게 시키잖아요. 특히
특히 이제 뭐 동화책이나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 있는 글들을 소리내어 읽게 시키면 아이들이 문장력이 좀 길러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이에게 소리내어 읽힌 다음에 내용을 물어보면 안 돼요. 네,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 글 자체를 의미 어떤 그 구로 이렇게 나눠서 읽는지만 보시는 거예요. 그거가 숙달되게. 자,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을 습득할 때 감각적으로 습득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말로만 지금 문장 쓰기 전에 문장을 만들어 그 문장 안에 하나의 생각을 담아 짧게 표현해 라는 게 아이에게 잘 안 와닿아요. 이런 말을 해도 감각적으로 익히지 않으면. 그런데 아이가 이제 교과서나 동화책을 읽잖아요. 읽으면 아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끊어져 있는 걸. 그렇죠. 시각적으로 보죠. 그리고 자기가 소리내서 그걸 듣죠. 그러면 말로도 그걸 이렇게 되뇌이고 소리로도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장에 대한 감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감각 그 자체예요. 이거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큰애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가 문장 쓰는 게 굉장히 서툴다 잘 못한다 그러면 요걸 좀 꾸준히 시키세요. 그러면 문장력이 훨씬 좋아지고 이 아이가 문장력이 좋아진다는 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글을 읽을 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끊어서 의미의 구를 탁탁 이렇게 끊어서 봐요. 그래서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굉장히 말을 잘하잖아요. 의미 이 구를 딱딱 끊어서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글도 잘 써요. 자꾸 이런 읽는 연습, 소리내어 말하는 연습을 하니까 그것처럼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걸 딱딱 끊어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방법입니다. 6번째 방법은 뭐냐? 자, 글을 연결하는 방법인데, 자, 아까 이제 문장을 길게 쓰는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하고도 조금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글에 담을지 아이랑 정했죠. 대화로 이제 정했어요. 화내지 않고. 자, 어떤 거 쓸 거야? 이런 거 쓸 거예요. 저런 거 쓸 거예요. 안 돼. 그거는 뭐 의미 없어.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 괜찮네. 야, 그런 얘기, 쓰네. 너밖에 없을 거야. 한번 써보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쓸까? 맨 마지막에 들어갈 내용부터 중간에 들어갈 내용. 자, 그럼 첫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좋을까? 저런 내용이 좋을까? 의논해서 이제 정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다 정해도 아이들은 또 잘 못 써요. 이렇게. 주제와 쓸 내용을 정하고 순서를 정했는데도 막상 딱 쓸 때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더 잘 못 쓰거든요. 쓰다가 아이들이 딱 막혀요. 그러면 쓰다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말해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넣어라고 말해줄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처음부터 네가 쓴 글을 읽어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쓰다가 막히면 읽어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처음부터 자기가 쓴 글을 쭉 읽었단 말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시 생각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그 다음 문장 연결될 게 떠올라요. 자, 그러면 또 이 다시 읽는 과정 중에서 아이가 또 뭘 할 수 있냐면 고쳐쓰기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우리도 그렇죠. 글 쓰다가 생각 안 나면 다시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상한 구절 이런 거 나오면 중간중간 또 고치잖아요. 고쳐쓰기의 방법이 돼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고쳐쓰기를 언제 한다고 배웠나요? 마지막에 한다고 배웠죠? 예, 그런데 이제 글 잘 쓰는 사람들 봤더니 수시로 하더라는 거예요. 고쳐쓰기를. 그래서 원래 글쓰기는 고쳐쓰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고쳐쓰기는 끝나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시로 하는 거다. 그런데 아이에게 고쳤어 라고 하면 애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힘들게 썼는데 이걸 왜 또 고쳤어?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생각 떠오르지 않아? 다시 읽어봐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자연스럽게 고쳐쓰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읽으면서 틀린 부분 고치기도 하고 연결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쓰다가 막히면 처음부터 그냥 소리내어 읽게 시킨다. 네. 그래서 아까 문장력 제가 키울 때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소리내어 읽게 시키라는 게 이거예요. 그 감이 자기가 소리내어 읽었던 그 감으로 자기 글을 읽잖아요. 그럼 어색한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썼어요. 마지막 부분에 뭐 일기나 다른 글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뭐 참 재미있었다 이렇게 이제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쓸 내용을 정하면 그런 것도 이제 좀 사라지기도 하는데 아이가 참 재미있었다라는 상투적인 표현 쓸 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어떤 상투적인 표현을 쓸 때는 그 상투적인 표현을 쓰기 전에 내가 뭔가 이렇게 힌트를 줘야 돼요, 애한테. 일기 마지막에 또 참 재미있었다라고 쓸 것 같으면 잠깐! 예. 표현을 조금 바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재미있었다라고 너 쓰려고 그랬지? 야, 그러면 그거를 내 마음이 어땠다 이렇게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투적인 어떤 표현, 늘 쓰는 표현은 표현 자체를 이제 비유나 뭐 상징 같은 거 넣어서 다르게 바꿔보게 하면 좀 참신한 표현이 되고 아니면은 내용 자체를 참 재미있었다라고 쓰지 말고 다음엔 뭐 하고 싶다 이렇게 바꿔보자. 이런 걸 이제 내가 아이가 쓰기 전에 팁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아이들이 글을 썼어요. 쓰는 중간중간 아이가 잘 쓰기도 하고 못 쓰기도 하겠죠. 자, 다 쓴 글을 보고 우리는 이 글을 내가 더 완벽하게 잘 쓰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 글에 대해서 야, 요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 좀 더 쓰면 좋겠어. 그런 어떤 평가라든지 아니면 훈수 같은 걸 이렇게 두게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럴 때도 역시 아이에게 맡기셔야 돼요. 자, 우리는 순서를 가르치는 거지 대신해 주는 건 아니죠. 순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글을 다 쓰면 다시 또 처음부터 읽게 시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 스스로 뭘 느끼냐 하면 내 문장이 참 길구나를 느껴요. 왜 그걸 느끼겠어요? 자, 긴 문장을 읽으면 숨이 어떤가요? 힘들죠? 아이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냥 아이한테 야, 너 문장이 길어. 문장은 짧게 쓰라고 했잖아. 라고 말했다고 얘네가 알아듣지를 않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자기가 쓴 글을 보면서 읽어보면 길면 자기도 막 숨이 막 차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알아서 이 부분은 끊어야겠구나 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아이 스스로 그런 능력들을 좀 개발시킬 수 있도록 해야죠. 자, 그리고 틀린 표현, 어색한 표현은 본인이 알아서 또 찾아요.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이제 고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맞춤법. 아마 쓰면서도 많이 걸리실 거예요. 쓰면서도 이거 맞춤법 이게 틀렸는데 그럴 때 또 고민 많으시죠? 지금 지적해야 하나? 넘어가야 되나? 그래서 글쓰기 그 강연하시는 분들은 맞춤법 그냥 틀려도 냅두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자, 틀린 거는 교육적으로는 냅두는 건 안 돼요. 자, 그렇지만 방법은 고민해야 돼요. 즉 맞춤법, 표준어를 우리가 지도하는 건 맞아요. 지도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지도해야 되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쓰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단계로 올바르게 써야 되냐? 일단은 아이가 글 다 쓴 다음에 읽어보죠. 읽어보면서 본인이 찾을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찾지 못하는 건 우리가 콕 집어서 지적을 해줘야 되나요?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자, 그건 아이와 나의 신뢰의 문제예요. 아이가 내가 콕 집어서 지적해줬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 어떤 신뢰를 나와 쌓았다. 그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코멘트로 뭐 적어주는 방법들도 있겠죠? 자,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에 이제 아이가 쓴 글을 자기가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잖아요. 나머지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나는 아이가 쓴 글에 대해서는 틀린 게 있더라도 일단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뭐에 반응을 해야 되냐 하면 아이의 생각과 표현에만 반응하셔야 돼요. 일단.
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생각을 적잖아요. 그러면 야, 너 이런 생각했구나. 야, 이거는 너만 할 수 있는 생각이야. 또 어떤 생각은 야, 이거는 중학생 돼야 할 수 있는 생각인데 멋지다. 그리고 어떤 표현 있죠. 야, 이런 표현은 어디서 배웠어? 뭐 책 읽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지금 당장 내가 읽은 책에서 어떤 표현을 내가 응용해서 쓰는구나. 굉장히 기쁘겠죠. 그걸 우리가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어떤 표현, 구체적인 생각과 표현을 콕 집어서 반응을 일단은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나를 어떻게 인식을 하냐? 엄마는, 선생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표현하는 것도 다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내가 뭘 한 걸 보여줄 수 있겠구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적어도 6개월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좀 두셔야 돼요. 생각과 표현에만 반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과 표현에 반응을 할 때 추상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구체적으로 콕 집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6개월 정도 지나면 이 아이는 믿음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면 아이들은 잘못을 지적한 걸 수용해요. 근데 믿음이 쌓이지 않았을 때 아이들은 잘못을 지적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날 미워하는구나로 생각해요. 내가 싫구나. 내가 또 잘못했구나. 아이들은 자기가 한 결과물과 자기를 분리를 잘 못해요. 이게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왜 아이들이 뭐 틀렸다면 굉장히 막 몸서리치면서 막 거부하고 싫어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거는 마음이 작아서 그래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글쓰기 지도할 때도 우리가 처음에는 절대로 신뢰 쌓이기 전까지는 지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그게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이 아이 생각과 표현에만 그냥 우리가 반응을 해줘라. 그리고 아이가 자기 스스로 틀린 걸 찾는 건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에서 신뢰가 쌓였다 하면 이 아이가 글을 쓸 때 있죠. 우리가 이 글쓰기를 하루 이틀 아이들에게 가르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글을 쓸 때 아이가 뭔가 맞춤법을 또 틀리게 쓰려고 해요. 그러면 신호를 주세요. 뭐 라든지 라든지 뭐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그게 이제 신호가 돼서 이러면서 이제 이거지 이러면서 이렇게 고쳐요. 네. 그리고 나서도 아이가 다 올바른 표현을 못 썼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제 아이가 뭐 글도 읽고 다 끝나면 그런데 틀린 것도 있는 것 같아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아이가 찾아서 고치면 고치게 하고 또 못 찾는다 그러면 요거야 라고 지적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그때도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반드시 온화한 태도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너 왜 이거 또 틀리고 그래?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틀릴 수 있어. 괜찮아. 나는 이거 고쳐주는 사람이야. 잘못한 건 아니야. 대신 조금 더 주의를 하자라고 해야 돼요. 자, 아이들은 성인도 마찬가지고 틀린 걸 틀렸다고 들으면 계속 틀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셔야 돼요. 그거를. 자꾸 지적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그냥 넘어가게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게 넘어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지적하면 또 틀려요. 그래서 맞춤법이나 어떤 표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도하는 건 원칙이죠. 지도하는 건 원칙이고 시간을 가지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가르쳐줘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 사람은 나에게 뭔가 글쓰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가지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시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7가지 중에서 바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시간을 두고 적용이 되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였나요? 아이가 쓰기 싫어한다. 이제 또 써야 되냐.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싸우지 말고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도 옛날에 글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이러면서 넘어가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나요? 네, 글씨 쓰는 거. 그거는 그러면 글쓰기 아이 시킬 때 우리가 연습을 시켜야 되나요? 아니면은 따로 시켜야 되나요? 따로 시켜야죠. 몇 가지 이제 간단한 글자들 가지고 아이가 글씨 예쁘게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죠. 그래서 얘도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 글씨를 쓸 수 있도록,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였나요?
네, 자, 아이들의 어떤 글쓰기에 주제가 들어가는데 그 주제라는 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얘 머릿속에 그게 맺혀야 된다. 그럴 때 아이가 어떤 생각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된다? 예, 화내지 말고 그냥 좀 수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애써서 어떤 아이가 쓸 내용을 제시를 해줬어요. 막 애써서. 그런데 아이는 그거 안 쓰고 막 딴 걸 써요. 내가 굉장히 힘들게 그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아이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또 막 화가 나잖아요. 다음부터 널 도와주냐 봐라. 그래 너 혼자 잘해봐.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얘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제시도 안 하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이 혼자 뭔가 생각나게 하는 것보다 내가 뭐라도 하나 질문을 던지거나 뭔가 제시를 하거나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생각이 맺히는 건 얘여야 된다는 거죠. 얘여야 된다. 그래서 생각이 이 아이가 딱 맺혀서 나 이제 그거 쓰려고 해요 라고 하면 쓸 내용을 아이랑 같이 정하는 거죠. 그래 그럼 빨리 써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 글 안에 뭐가 들어갈지 일단 정리를 해보자 해서 이제 끝부분, 중간 부분, 첫 부분에 이제 들어갈 내용을 이제 아이랑 정리를 했어요. 그게 충분하지 않아도 그냥 아이가 쓸 내용을 생각하면 그걸 그냥 넣게 하세요. 그리고 쓸 내용을 정할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분량을 정하셔야 돼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5줄 쓰자, 10줄 쓰자, 15줄 쓰자 이거 있죠. 그걸 미리 정하시는데 자, 아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양을 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이렇게 봤더니 10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7줄만 쓰자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7줄 이상은 절대 쓰지 마. 엄마가 봐주기 힘들어. 그래야 아이들은 7줄 이상을 써요. 네. 아이들은 항상 경계를 넘고 싶어하고 골려주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벌써 이제 알았어 7줄만 쓸게 하면 벌써 이제 얘가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예, 보통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낮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그 마음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분량을 조금 낮게 정해주면 아이 스스로 이걸 이렇게 넘어요. 그리고 그 분량을 정할 때는 아까 쓸 내용 구성을 할 때 마지막 부분, 중간 부분, 첫 부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의 분량도 정하셔야 돼요. 마지막은 뭐 몇 줄 쓰고 중간은 몇 줄 쓰고 첫 부분은 몇 줄 쓰고 하는 거 있죠. 예, 그 부분도 전체 분량도 정하지만 각 이제 부분별로 들어가는 분량도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아이들이 좀 마음이 놓여요. 여기까지 쓰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기로 했죠? 네, 문장 쓰기. 실제로 글을 표현할 때 문장을 생각해서 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거는 아이가 바로 적용이 안 되니까 평소 이제 소리내어 읽기 같은 거 연습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쓰다가 막히면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고 다 쓴 다음에도 또 읽어보는 거죠. 글은 자꾸 이렇게 읽어봐야 좋은 글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꿀팁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인 글쓰기예요. 일기가 됐든 독서록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아이들이 즐겁게 글을 쓰려면 이 방법을 적용하시면 돼요. 자, 모든 경험 있잖아요. 그게 글이 됐든 체험이 됐든지 간에 그거는 전후가 있어요. 그걸 하기 전후. 그래서 그 글에는 그 전후를 담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어머님들도 와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얘기 듣기 전이 있잖아요. 오늘 이걸 우리가 글로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어디서 뭐 하는데 가서 듣기로 했다. 이런 게 뭐 기대가 되고 이런 게 기대가 안 된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 부분에 그런데 가서 했더니 이런 걸 뭐 알게 됐고 이거는 뭐 좋은 어떤 정보가 됐고 요거는 좀 부족하고 어쩌고 하는 내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글쓰기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어떤 경험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당장 어떤 방법들을 다양하게 익히는 게 어렵다. 그러면 기본은 이거기 때문에
그게 독서와 어떤 체험,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그 일을 하기 전에 마음과 생각. 자, 저 마음과 생각은 꼭 좋은 걸 쓸 필요는 없죠? 예, 그렇죠. 아이가 지루할 것 같다, 가기 싫다, 읽기 싫었다, 이런 거 있어도 그냥 쓰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읽고 나니까 좋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좋았다, 새로 알게 됐다. 그래서 일을 마친 후에 변화, 이 변화는 내 지식이 어떻게 변했다 하는 거 적을 수 있고,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다, 그런 감정적인 어떤 변화를 또 적을 수 있겠고, 또 나의 어떤 도덕적인 면이 어떻게 변했다 하는 걸 적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지식적인 면, 감성적인 면, 도덕적인 면, 그 세 가지 변화 중에서 이제 취사 선택해서 쓰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아이들 글쓰기 지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댁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저녁 때 아이들이 뭘 해야 되나요? 네, 일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기 쓸 때 천천히 하나씩 적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